통일벼 이후에 이제 우리는 쌀의 절대량의 부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쌀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젠 쌀이 남아돌아요. 1979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35.6kg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은 59.2kg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굳이 쌀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쌀이 줄어들면서 또 라면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늘고 밀가루 소비량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59.2kg을 1년 365일로 나눠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먹느냐면 하루에 162g 정도를 먹습니다. 이건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 딱 닭고기 하나 분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밥을 먹는 횟수 자체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즘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밥을 먹는 절대량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쌀 소비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쌀 소비가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쌀이 남아돕니다.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있어도 1년에 약 40만 톤 정도의 쌀이 남습니다. 이게 해마다 쌓이겠죠.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1년에 쌀을 단지 보관하는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난 5,000년 이래 한반도에서 쌀이 부족하지 않은 시절을 사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쌀을 소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쌀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겐 소중한 작물이었습니다. 소중한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쌀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쌀은 국가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쌀 존재 그 자체가 국가의 주권이고 쌀은 국가 전략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밥을 먹을 때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밥맛이 좋으니 나쁘니 따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밥을 남긴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밥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밥 남긴다고 어머님께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린 이제 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한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있는 이 많은 의미들을 이제는 좀 벗어 던지고 오로지 맛, 쌀이 가지고 있는 품질, 그리고 밥맛, 이 한 가지만으로 쌀을 선택해도 좋은 시대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쌀의 품질 그리고 밥맛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품종을 개량하고 그것에 적합한 농사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식량과학원입니다. 이 국립식량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우리나라의 쌀 품종은 약 310여 종 정도가 있습니다. 많죠. 이 310여 종 중에서 또 더 놀라운 것은 밥을 지어 먹기 위한 밥쌀용 쌀은 약 26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260여 가지 정도가 매년 다 심어지는 건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다음 해의 어떤 기후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내년에 심을 것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50여 종 정도의 품종을 선택해서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자적으로 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던 나라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쌀 품종 개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10여 종의 독자적인 쌀 품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쌀이 있다면, 그리고 철분과 아연의 함량이 많아가지고 빈혈을 예방해주고 임산부에게 굉장히 좋은 쌀이 있다면, 그리고 헬릭토박터균이라는 아주 고약한 균을 억제함으로써 위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쌀이 있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편의점의 도시락은 만들어 놓고 나면 한참 동안 이제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기까지 몇 시간 걸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밥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식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밥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쌀이 있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전용 쌀이 있다면, 그리고 파스타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밀가루로 만든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 이런 파스타를 쌀가루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쌀가루를 위한 전용 품종이 있다면, 또 맥주는 보리와 밀로 만들죠. 근데 맥주를 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양조에 적합한 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쌀 소비량이, 그리고 우리의 쌀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겠죠.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쌀 종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쌀 품종 개량 기술은 이렇게 기능성, 그리고 그 쌀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쌀이라면 이제 좀 과장되게 말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 쌀은 없습니다. 다만 뭐죠? 소비자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쌀들은 이제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쌀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밥이 될까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밥이야 뭐 밥솥에 넣어가지고 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쌀을 씻어서 가마솥이나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가마솥은 불을 떼고 전기밥솥은 버튼만 눌러주면 밥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열이죠. 이런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렇게 열에 의해서 쌀이 밥이 되는 동안에 그 밥솥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밥이 되는 동안에 쌀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면 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쌀은 대부분 여러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쌀 전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전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기억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아밀로스라는 이 한 가지 전분만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밀로스라는 전분은 밥맛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밀로스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아밀로스라는 것은 쌀 속에서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냐면 굉장히 단단한 쇠사슬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보시면 여러분 단단합니다. 근데 이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열이 가해지면 이 아밀로스 전분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면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냥 생쌀과 그 쌀이 밥이 됐을 때 보시면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분을 먹었기 때문인데, 수분을 왜 먹냐면 아밀로스의 단단한 체인 구조가 끊어지면 그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아밀로스 전분의 연결 구조가 끊어지고 거기에 수분이 들어감으로써 쌀알이, 딱딱한 쌀알이 부드럽게 우리가 씹기 좋을 정도로 젤 상태로 변하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쌀을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두거나 쌀을 이렇게 그 냉장고 속에 밥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에 의해서 끊어졌던 아밀로스의 구조들이 다시 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붙어가지고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노화 혹은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는 호화와 노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전기밥솥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전기밥솥 쓰시는데 요즘 전기밥솥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잘 됩니다. 밥은 잘 되는데 써보시면 보온 기능은 늘 좀 아쉽게 느껴지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밥을 하는 취사 기능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발전 가능한데 이 보온 기능은 밥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는 것까지는 전기밥솥이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기능에 비해서 아직까지 보온 기능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한국인이 누구나 최고의 밥맛 그러면 이 가마솥 밥맛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과 거의 유사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도 사실은 가마솥에 지은 밥맛을 최고로 칩니다.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마솥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전기밥솥이 등장하게 되죠. 물에 쌀을 씻어서 이렇게 내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취사 버튼만 딱 누르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밥이 되는 이 전기밥솥이 최초로 탄생한 것은 1952년에 일본의 전자제품 브랜드에 의해서였습니다. 전기밥솥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의 전기밥솥의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던 게 1970년대, 80년대 보면요, 한국에서도 좀 중산층 이상 가정에는 일본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80년대에 보면 혼수 품목 1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제 전기밥솥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에 코끼리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흔히들 한국인들이 코끼리 밥솥이라고 불렀던 것을 밥솥 중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그래서 밥솥은 역시 일제야라는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국인에 부엌에서 일본 밥솥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최고라고 칭송하던 일제 전기 밥솥이 한국인의 부엌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자, 그것은 이 밥솥에서 밥이 되는 그 원리에 아주 재미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이는 우리 가마솥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몸체도 그렇고 뚜껑도 그렇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죠. 둘 다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가마솥은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가마솥입니다. 몸체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어떻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지만 저 나무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쇠보다는 가볍겠죠. 우선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그림은 쌀을 씻어서 그리고 쌀과 이제 물의 양을 적당히 맞춰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이제 밥을 얹힌 겁니다. 그리고 불을 우선은 떼줍니다. 떼주면 이제 불이 막 이 솥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솥 내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우선 솥이 뜨거워지겠죠. 네, 당연히 뜨거워집니다. 근데 불을 계속 올려가지고 솥 내부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바로 그렇죠.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매우 무거운 뚜껑이 누르고 있죠. 올라가려는 성질의 수증기와 누르는 뚜껑이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압력이 바로 생깁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을 흔히 압력밥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야 밥맛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압력이 생기면 이 압력이 어떻게 하냐면 압력이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쌀 속에다가 침투시켜 줍니다. 그러면 쌀이 어떻게 되냐면 쌀이 속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뭐 찜 같은 음식 하실 때 압력 솥해야 잘 된다라는 게 무슨 원리냐면요. 이 솥 내부에서 생긴 압력이 그 식재료의 속부터 익혀주기 때문에 압력솥으로 찜 같은 음식을 하면 속부터 익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냄비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끓이면서 뭔가를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재료의 겉에서부터 익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덜 익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속까지 골고루 익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압력이 생겼고 압력이 이제 적절하게 압력을 쌀 알에다가 수분을 침투시키고 있는데 불을 계속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계속 높아지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떼던 불을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불을 유지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밥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밥이 이제 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밥이 쪄졌어요. 쪄졌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을 끄집어냅니다. 혹은 불을 재워줍니다. 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뜸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뜸을 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뜸을 들인다라고 혹시 아십니까? 자, 이전까지 밥은 외부의 압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밥이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익었습니다. 익었는데 밥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쌀이 온도를 품고 있죠. 자기가 품은 온도로 스스로를 데울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 쌀 본연의 향과 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뜸 이전까지는 쌀을 물리적으로 익히는 과정이고 뜸은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맛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뜸이 중요합니다. 자, 뜸이 다 되면 이제 밥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가끔 밥을 잘 짓는 분들은 보면 아궁이 밖으로 빼냈던 불을 아궁이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아주 마른 짚을 한 뭉텅이를 뭉쳐서 그 아궁이 속에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불이 한번 확 붙겠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밥을 굽는다라고 합니다. 왜 구워줄까요?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거치면 완벽하게, 심지어 누룽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밥이 탄생하면 정말 잘 지은 밥이죠. 근데 가마솥에서 이렇게 밥을 짓는 이 과정을 우리 전기밥솥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밥솥은 가마솥에서 밥이 되는 원리랑 똑같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은 가마솥의 뚜껑이 나무고 우리나라는 가마솥의 뚜껑이 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 밥솥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제 밥솥을 사왔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몇 기압에서 밥을 지었냐면 1.3기압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가마솥의 뚜껑이 무겁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압력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한국식 압력 전기밥솥을 개발한 회사에서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밥솥을 개발하면서 조금씩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보니까 한국인들은 1.9기압으로 밥을 했을 때 밥맛이 제일 좋더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새로운 전기밥솥을 출시할 때 1.9기압으로 밥을 짓도록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1992년에 처음 나왔는데 주부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일제밥솥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우리 밥솥이 훨씬 더 밥맛이 좋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 전기밥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밥솥이 밥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일제밥솥이 싹 사라지고 우리나라 밥솥이 우리 부엌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0.6기압 차이로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는 한국의 밥솥이 제일 좋다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쌀이 밥이 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에너지원은 열이지만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압력이라는 점, 이걸 우선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 압력을 견뎌야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쌀이 튼튼해야겠죠. 그리고 쌀이 상처 있거나 깨져 있거나 이러면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력을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압력이 쌀을 밥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 이걸 먼저 좀 기억해.